김병태 저자의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 챕터 1 누가 뭐래도 넌 내게 가장 소중해.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깝지 않다.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를 위해 불철주야 돈을 버느라 애쓴다.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양보하고 포기하며 산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면 분명히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어느 금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막내 세린이가 거실에 있었다. 세린이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가 나를 보자 말을 건넸다. 세린이가 아빠 힘 팍팍 나게 맛있는 것 좀 해주라고 하네. 그래? 그래서 내가 세린이가 엄마 아빠 속 안 썩이고 잘 살아가면 아빠는 힘이 팍팍 난다고 했어. 나는 싱긋 한번 웃고는 말했다. 우리 막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지. 자녀가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그걸 잊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고함치며 윽박 지른다.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속상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막말을 퍼붓는 이도 적지 않다.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임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한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아이의 자존감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쑥대밭이 되도록. 나는 새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경제적인 부담,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아이들, 속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생각 때문에, 그들이 꿈꾸는 인생 때문에, 살아가는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 잔소리를 한단다. 자신들이 인생을 잘못 설계하는 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그들은 내게 소중한 존재이다. 그들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웃을 수 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웃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한다. 누가 뭐래도 넌 내게 가장 소중해 라고. 아이들 때문에 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점점 더 철이 들어갔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애썼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난 널 사랑해. 엄마,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아?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심각했다. 부쩍 외모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거울 앞에 자주 섰고 옷 매무새를 만지작거렸다. 왜, 누가 뭐랬어? 친구들이 눈이 작다고 놀린단 말이야. 누가 널 놀려? 내가 보기엔 넌 최고야. 그건 엄마니까 그런 거지. 친구들 눈은 크고 예쁘단 말이야. 너도 충분히 예뻐.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이번 방학 때 눈 수술할 거야. 그래?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엄마는 네 모습과 상관없이 널 사랑한단다. 친구도 수술했단 말이야. 수술했는데 예쁘게 됐어.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사람에게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바로 마음이지. 외모 짱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짱이야. 하나님도 사람들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거든. 사춘기 아이들에게 외모는 큰 관심거리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코가 석자나 빠질 때도 있다. 친구들이 던지는 한마디 평가에 주눅이 들기도 한다. 가족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말이지만 그 말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외모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고 든다.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아이가 가진 지능이나 능력으로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지능이나 능력도 얼마든지 변한다.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다. 현재는 두뇌에 대한 연구가 뇌 생리학뿐 아니라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기에 잠재적인 두뇌의 가능성에 가장 해로운 말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이라고 한다. 현재 가진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빠,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그래?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 그랬구나.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난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봐. 근데 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어. 혹시 공부할 때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인내력이 약했던 건 아닐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도 있거든.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렇겠지.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양한 지능 지수가 있단다. 어떤 사람은 무용에 재주가 있지. 그런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노래나 작곡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니?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달라. 그러니까 꼭 공부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넌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모든 걸 공부로 평가하려는 시대이다. 공부를 잘하면 효자, 공부를 못하면 불효자.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사람, 그렇지 못하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알고 보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병든 프레임 아닌가.
막내가 대학을 진학할 즈음 어느 날이었다. 방에서 아내의 카톡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그런데 아내는 카톡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다. 왜? 심기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신 울려대는 카톡은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한 엄마들이 기분 좋아서 서로 주고받는 글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딸은 가군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앞으로 나군과 다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다군은 합격을 한다고 해도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였다. 시무룩한 아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탈퇴해야겠어. 합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 우리도 합격했으면 함께 가세했을 거 아냐.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사실 내 마음도 불편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달래며 아내에게 말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했으니까. 그리고 세린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봤으니까 안 된다고 해도 갈 길이 있겠지. 어찌됐든 새 아이는 우리 자식이다. 그들이 가진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그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쉽게 실망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난 네가 있어서 너무나 든든해. 때때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다. 몇몇 아이들이 분주하게 뛰놀고 있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이 신나서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엄마가 말했다. 얘들아, 정신 사나우니까 좀 조용히 해. 관두세요. 아이들이 모이면 다 그런 거지요. 집안을 온통 어수선하게 만드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쩌랴. 그런 어른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었다. 쾅! 뛰어놀던 아이들이 비싼 화분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한 엄마가 소리쳤다. 넌 왜 하는 일마다 그래? 사실 하는 일마다 그런 건 아니다. 한두 번의 실수에 대한 부모의 과민 반응일 뿐이다. 속상한 마음에 과장된 감정 표현일 뿐이다. 속이 편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덜렁대는 아이들은 사고를 치기 일쑤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다. 어른 수준에서 보면 왜 저러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감정마저 일어난다. 더구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상관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한 사건을 통해 아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한 적이 있다. 오래전에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 성남 화장식장을 갔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한쪽에서 자지러지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례식장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들린 울음소리는 달랐다. 평범한 슬픔이 아니었다.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닦았다. 나는 영정 사진을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순간 나도 놀랐다. 중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다. 앳된 얼굴이지만 덩치는 컸다. 듬직하게 잘생긴 얼굴이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자지러지게 울던 여성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될 법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어찌 감출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너무나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왜 어린 학생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데.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차와 부딪혔대요. 아, 그랬군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참 안 됐네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방으로 갔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누워있는 새 아이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여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음을, 내 곁에 있는 그들이 소중함을, 때때로 문제를 일으켜도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저질러도 그래도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이 어린 시절이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누군가 아내 곁으로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다. 사모님, 형규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나가보니 아이의 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형규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치료하면 돼. 아프지? 조금만 참아. 장애를 가진 교인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 있었다. 아이들 몇 명이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놀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막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른 친구가 밀어서 넘어진 게다. 아내는 형규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다. 마취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마취가 잘 되지 않았다. 아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마취 효과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내가 나에게 연락했다. 아무래도 당신이 와야겠어요. 형규가 겁에 질려서 마취가 되지 않아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있는 형규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형규야, 아빠야. 많이 아프지? 괜찮아. 아빠가 손을 잡고 있을 테니까 겁낼 것 없어. 잠시 후 마취에 성공했다.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난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규야, 고생 많았어. 아빠는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앞으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자. 네가 건강해야 아빠가 든든하지. 아이들이 하는 못마땅한 행동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개념 있는 행동만 한다면 그게 어른이지 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때때로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너한테는 내줘야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퇴근한 아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던 아이가 아빠에게 파고들었다.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 놀아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아빠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니,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기에. 아빠가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놀아줄게. 언제? 전에도 나중에 놀아준다고 했잖아. 나중에 놀아줄게. 약속하자. 아빠는 아이와 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아빠는 피곤하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직장에서 못다한 일마저 집으로 가져오니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노인이 되었다. 이제 오갈 데도 없다. 그러니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아들이 들어오자 너무나 기뻐서 반기며 말했다. 이제 오냐? 고생이 많았지? 예, 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피곤해서요.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아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피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돌려주는 셈 아닌가. 미국에서 2명의 초등학생을 키우던 한인 부모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자 아내도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은 사업상 외국 출장이 잦았다. 아내 역시 출장이 빈번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문제였다. 막상 아이들을 맡기려니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봤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몇 년간 친정 부모님께 맡기면서 외국인 학교에 보낼까?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달랐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1순위로 꼽았다. 아버지들에게 가족과 함께 지내기는 생계 책임, 가정 교육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제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아버지들은 돈을, 아이들은 시간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자녀가 바라는 아버지와 아버지 본인이 목표로 삼은 아버지상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증거이다. 아버지는 환경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녀들은 정서적 유대감을 원하고 있다. 주말이 되었다. 오랜만에 집에 있는 시간이니 아빠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좀 쉬고 싶은 마음, 늑장을 부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아빠 주변을 맴돌았다.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몇 시야? 10시란 말이에요. 그래, 조금만 있다가 일어날게. 싫어, 지난번에 대공원 간다고 약속했잖아. 아빠가 피곤하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오랜만에 쉬는 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평소 직장을 다니느라 집안일을 미뤄둔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놀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아빠는 오랜만에 쉬고 싶다. 게으름을 좀 부리고 싶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을 내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으니 불쌍한 아빠가 아닌가. 자식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일은 무한하지 않다. 어느 때쯤이면 아빠랑 함께 놀자 라고 하면 싫어요.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요. 엄마랑 하세요. 라고 거절할 때가 다가온다. 사춘기가 되면 이미 아이들은 자기만의 시간과 세계를 주장한다. 그러기에 허락되는 때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시간은 사랑의 표현이다.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애정이 없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돈으로 시간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한 재정적인 투자는 재정적인 투자일 뿐이다. 부모가 공급해 주어야 할 시간을 돈으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는 돈보다 시간을 함께 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형편을 다 고려해주지 않는다. 있는 현실 그대로 해석할 뿐이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줄 때 아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빠르게 살아가는 부모일수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질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질을 높이는 온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렴.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여보, 세린이가 무용을 하고 싶다는데? 돈은 어떻게 감당하고, 그리고 목사 자녀가 무용하는 건. 나는 아내에게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개최하는 댄스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더 큰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나는 걱정부터 앞섰다. 목사 딸이 댄스라니. 사실 아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백댄서가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화려함 뒤에 숨은 고달픔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 그 후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결국 내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세린이는 공부할 체질은 아닌 것 같았다. 공부와는 담을 쌓은 아이니까. 어느 월요일, 아내와 나는 결국 아이들 데리고 무용학원을 찾아 나섰다. 학원으로 올라가면서 딸 아이와 약속했다. 발레를 배우도록 하자. 발레는 좀 고상해 보였기에 목사 딸로서도 괜찮게 느껴졌다. 나는 학원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당부했다. 원장님, 저는 목사예요. 아이가 하고 싶어서 허락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아요. 대신 아이가 발레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용을 하기 시작했다.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것을 보니 딸 아이에게는 발레보다는 현대무용이 적격일 것 같아 현대무용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들이 가진 재능과 재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해주는 후원자이다. 그러나 사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부모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하지 못한 공부의 한을 풀려고 한다. 자식으로부터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그들이 살고 싶은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성격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니 아이들과 자주 충돌한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말한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본 부모, 이미 후회를 경험한 부모로서는 걱정이 앞선다. 더 좋아 보이는 인생길이 보인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한다. 아빠는 너보다 세상을 더 살아본 인생 선배야. 그 길을 가면 후회하기 십상이야. 결국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 대리자로 만들어져 간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라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부모의 모조품에 불과한 인생으로. 어느 성도의 가정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딸이 있었다. 어느 날 딸이 부모님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갈래요. 딸은 자신이 꿈꾸는 인생이 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학교에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딸의 통보는 부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순간 속상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공부를 딸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 싶었다. 자식을 통해 공부에 대한 한을 풀고 싶었다. 그래도 인문계를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그런데 딸은 실업계를 가겠다고 고집하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대학에 안 간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부모는 둘 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을 배워 블루칼라로 여태껏 살았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이들만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다행히 딸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결국 양쪽은 팽팽하게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며칠간 가정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집으로 이사 신방을 가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듣고서 나는 모든 가족이 앉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면 후회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대학 진학과 졸업 후 경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내다보며 코칭을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부모들은 볼 수 있으니까.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니까. 꿈꾸는 세계가 다르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세계를 인정해주는 일이다. 그 세계를 인정하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렴. 김병태 저자의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 챕터 1. 누가 뭐래도 넌 내게 가장 소중해.